결합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결합을 해볼까요? 월드 하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출력을 해보시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존재해요. 자, 그렇게 문자열을 붙였는데요. 다시 str을 출력을 해보니까 hello라는 문자열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림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링 str hello 하게 되면 hello라는 스트링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str은 그 객체를 참조합니다. 두 번째로 또 스트링 str2는 hello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hello라는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내지 않고요. 이 str2도 전에 만들어진 hello를 가리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는 이 str이 혼자 붙여줘요 하는 concat 이런 메서드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 스트링 객체 자체를 바꿔버리면 다른 참조하고 있는 변수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한번 만들어진 객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변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사용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str.concat이라는 메서드를 수행했을 때 자바는 이 문자열을 붙인 스트링 객체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출력문에서 봤던 hello world라는 것은 이 스트링 객체가 출력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때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str이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바뀌지는 않죠. str은 그대로 hello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 str이 hello world를 가리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앞쪽에다가 str equal 이렇게 써줘야지만 참조하는 부분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코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나는 이 str이 hello world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 str이 가리키고 있던 것을 concat해서 자,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어사인을 해줘야지만 str이 비로소 hello world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겠죠. 스트링이 약간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 중에 하나는 문자열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부분까지만. 자, str.substring이라는 메서드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substring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인덱스만 넣어주면 그 시작 인덱스부터 마지막 글자까지만 잘라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면 3번. 우리 항상 스트링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H가 0, E가 1, L이 2, 그 다음에 나오는 L이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서브스트링이 갖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인자를 2개 받는 메서드를 수행을 해보면 3번 인덱스부터 6번 인덱스까지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번부터 6번까지 지금 6은 공백이니까 여기까지 공백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7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스트링이 갖고 있는 메서드들을 몇 개만 살펴봤고요. 어떤 물건이 가진 기능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바가 가진 객체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해보지 않은 기능들도 공부하시면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모든 기능들을 스스로 구현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객체가 어떤 일을 잘 하는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해당 객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를 잘 이용한다는 것은 그 객체가 가진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므로 메서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사용 가능한 범위를 가집니다. 앞선 강의에서 변수의 사용 범위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클래스에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해볼 텐데요. 글로벌 스코프라고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포함하는 블럭이 클래스 전체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마지막에서 끝나니까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스코프라는 변수는 이 클래스 전체가 사용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코프 테스트라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이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int 타입의 value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에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 봤을 때 이 메서드에서 어떤 변수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처음 선언했었던 글로벌 스코프라는 변수가 사용이 가능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사용하겠다라고 글로벌 테스트를 썼는데 어떤 오류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글로벌 스코프라는 변수를 스코프 테스트라는 메서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자기 변수 내에서 선언한 로컬 스코프이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로 선언된 value라는 값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로 선언된 value는 블럭 바깥쪽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메서드 선언부에 존재하므로 사용 범위는 해당 메서드 블럭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때 사용되는 변수들이 다른 메서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메서드를 하나 더 정의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 테스트 1에서 사용했었던 변수들을 스코프 테스트 2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테스트는 무리 없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로컬 스콥이라든가 value라는 변수는 사용할 수 없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범위입니다. 이 변수를 선언한 블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콥 테스트 2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때 매개 변수로 선언한 value2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메인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이 변수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분명히 클래스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코프부터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당 클래스 내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되는 데의 비밀은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클래스는 붕어빵의 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든 클래스는 인스턴스화 하지 않은 채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틀이 붕어빵은 아닌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메인 메서드에는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클래스를 정의하고 해당 클래스를 new 하지 않았음에도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었던 비밀입니다.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지 않아도 스태틱한 메서드나 스태틱한 필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한 메서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한 메서드 내에서 스태틱하지 않은 필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태틱한 메서드가 사용하는 시점에 해당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태틱한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한 필드는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는데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선언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태틱한 메서드인 메인 메서드에서 그 선언한 필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static value 이렇게 선언했었죠. 자, 이번에는 어떤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태틱한 변수들은 스태틱하지 않은 메서드 내에서는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인 메서드, 그러니까 스태틱한 메서드에서 스태틱하지 않은 변수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또 생성을 해보죠. 베리어블 해당 객체가 스코프 이그잼입니다. v1은 new 베리어블 스코프 이그잼 이렇게 선언을 해보시고요. 사용할 때는 반드시 레퍼런스 변수점 그리고 필드의 이름을 사용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태틱한 변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는요, 베리어블 스코프 이그잼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글로벌 스코프라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별개로 하나 생기고요. 똑같이 베리어블 스코프 이그잼을 하나 더 v2라는 레퍼런스가 가리킬 수 있게 하나 더 생성을 해보면 또 이 객체 안에 글로벌 스코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가지게 됩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v1이 갖고 있는 글로벌 스코프에다가는 10을 넣고 v2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코프에다는 2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보신 후에 각각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어디서부터 실행되나요? 여기서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스태틱한 밸류 7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V1의 글로벌 스코프는 원래 10이라고 들어있었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두 개에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V1의 글로벌 스코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V1. 글로벌 스코프 출력하니까 10이 잘 출력됐고요. 다시 V2. 글로벌 스코프에 20이라는 값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V2. 글로벌 스코프를 출력하면 20이라는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스태틱한 변수에도 한번 값을 부여해 볼까요? 자, 스태틱 밸류에다가 50을 넣어줘 보고요. V2에 스태틱 밸류에다는 100 하고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시면 스태틱 밸류 이렇게 실행하시고 출력을 해보시면 기대하셨던 내용은 50, 100이 출력되는 것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출력 결과를 보니까 100만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태틱한 필드는 인스턴스 생성 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값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클래스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글로벌 스코프 같은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는 지금 사용하셨던 것처럼 레퍼런스 변수점 변수명하고 사용하기보다는요.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직접 사용합니다. 클래스 이름점 클래스 변수명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열거 타입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거형은 JDK5에서 추가된 문법입니다. 열거형이 등장하기 전에는 Public Static Binary를 이용해서 상수를 열거형 대신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Static Binary String mail. 자, 이런 식으로 static이라는 키워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binary는 상수를 선언할 때 쓸 수 있었던 키워드였어요. 상수를 선언할 때는 전체 변수명을 대문자로 쓰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다 대문자로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실제 사용이 될 때 스트링 타입의 젠더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 gender1이라는 변수는 메일 혹은 피메일 둘 중에 한 가지 값만 가지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 상수로 선언했던 값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gender1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스태틱한 필드가 선언됐을 때 여러분 값 갖다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스태틱한 필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클래스명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enum exam 상수로 선언해 놓은 메일 혹은 젠더에다가 값을 주는데 두 가지만 값만 대응을 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가지고 값을 부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 gender1에는 메일, 피메일 둘 중에 하나의 값만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실제 젠더라는 타입 자체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링 값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전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컴파일 시점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gender1이라는 변수는 스트링 타입이고 보이, 다른 값, 메일, 피메일 이외의 다른 값들도 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컴파일상에 문제를 실행시키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행이 될 때 원했던 값은 남자 아니면 여자만 들어와야 되고 그 이외에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거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거형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 아래쪽에 열거형을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열거형을 사용하실 때는 enum하고 선언하시면 되고요. 열거형으로 사용할 이름, gender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값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이 gender라는 타입에는 나는 메일과 피메일이라는 값만 넣고 싶은 거죠. 이렇게 쭉 열거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상에서 사용하실 때 아까는 스트링 변수의 gender1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enum인 젠더 자체가 타입이 되기 때문에 젠더 타입으로 선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gender2 하고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신 상태에서 값을 부여하실 때 gender2는 gender.mail 비메일 이런 값만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처럼 전혀 다른 값인 뭐 보이 같은 거 한번 넣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컴파일 시부터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젠더 타입의 변수에는 이렇듯 메일과 피메일만 대입이 가능하고요. 다른 값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값만 가져다 사용해야 한다면 열거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즉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new라는 연산자 다음에는 반드시 생성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 카객체가 있었고 이 카객체를 사용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카 C1은 new 카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사용했던 이 부분이 생성자였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생성자는 메서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생성자를 선언하는 부분에 퍼블릭 클래스명, 매개 변수 명록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메서드와는 다르게 리턴 타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생성자를 프로그래머가 만들지 않으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할 겁니다. 생성자를 하나라도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생성자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카객체를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둔 적이 없거든요. 이때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성자를 하나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뭔가 값을 갖고 만들어지길 원할 수도 있거든요. 생성자가 하는 일은 객체가 될 때 필드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이름을 가지고 만들게 하고 싶다면 카 클래스에 이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서 그때 받은 매개 변수를 내 속성인 name에다가 넣어주게 하는 거죠. 이때 카라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name이 초기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만들었었던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던 카 객체 C1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사용자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추가했더니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는 이 카 객체를 만들 때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카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정의한 생성자는 메서드 쓸 때 값 받아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개 변수로 스트링 값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여기에 스트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 이름을 받길 원했으니까 소방차라고 넣어 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오류 없이 객체가 잘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구급차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생성이 될 때 필드에 값이 초기화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name의 값을 C2 클래스의 name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정말 name이 소방차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와 C3은 각각 소방차와 구급차라는 네임을 가지는 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this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성자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카 클래스를 살펴보면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n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이라는 이름을 보면 저 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죠. 이게 넘버의 약자일지 네임의 약자일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름의 값을 받아들이길 원했기 때문에 n이라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name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ame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name으로 수정했더니 name은 name이라는 코드로 바뀌었죠. 앞에 name은 원래는 나는 이때 정의된 필드 name에다가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name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는 이 name이나 자기랑 가깝게 있는 변수, 선언된 변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이 name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선언된 변수 name에다가 name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지금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그런 다음에 초기화가 잘 됐는지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널 하고 출력이 되는 게 보여지죠. 그렇다는 건 이때 내가 의미한 name이 요 name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이 name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this라는 키워드입니다. this라는 키워드는 내 구성 요소, 내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필드 네임
eda가 지금 들어온 name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차라는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었을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this.method명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나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는 의외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this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키워드구나. 요 정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요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어떨 때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야 할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매개 변수의 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서드가 3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정수값 3개를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 3개를 모두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문자열을 2개 받아들여서 그 문자열을 결합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런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정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3개 다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더해서 리턴하는 일을 하는 메서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니까 리턴하는 값은 정수값, int가 되면 될 거고요. 붙여서 리턴하는 거니까,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만들면 좋겠죠. int형 변수 x, int형 변수 y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든 것은 뭐였냐면 정수 3개를 받아들여서 그 3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public int 값을 리턴할 거니까 int, 그리고 어쨌든 더해줄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경우에는 문자 2개를 받아들여서, 그죠? 문자열 2개를 받아들여서 붙여서 리턴하는 메서드. 문자열과 문자열의 결합의 결과는 문자열이 될 거니까 리턴 타입이 문자열인 스트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메서드명은 똑같이 플러스, 그 다음 스트링 x, 스트링 y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리턴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3개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중요한 것은 타입과 매개 변수의 수가 중요합니다. 타입은 같았지만 매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매개 변수의 수는 같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타입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트를 반환하는 플러스, 그런데 여기다가 i, int j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2개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타입이 중요하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로딩된 메서드를 이용해 보아야겠죠.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해당 클래스에서 이용을 해보면 항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클래스 타입, 변수명, new,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생성자 이름 하고 써주시면 됐죠.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 점 하고 나오면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5 받아서 수행을 시켜보면 2개가 플러스에서 값을 리턴했기 때문에 9 하고 잘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m 플러스 매개 변수가 3개 있는 거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3개를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되겠죠. 17 하고 잘 리턴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2개 결합하는 것을 사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2개 문자열을 결합시켜서 리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지만 매개 변수가 각각 개수나 타입이 다르다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도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수와 타입만 다르다면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카 클래스 생각나시나요? 카 클래스에 생성자, 이름을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하나 추가했었죠. 이렇게 생성자를 추가했을 때 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에 생성자 중에 네임을 받아들이는 생성자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방차 이렇게 넣어서 카 객체를 생성해야만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성하셔야 됐는데 우리 이런 생성자를 배우기 전에는 기본 생성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뉴카 했을 때 카 객체를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카 객체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생성자를 하나라도 정의를 하게 되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아예 쓸 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한 대로 생성자도 여러 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현재는 이 생성자만 있고 기본 생성자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로 카 객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도 카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 생성자를 직접 정의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 생성자는 디폴트로 아무 값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 예제에서 기본 생성자로 카를 생성하는 이 구문이 오류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성자도 이렇게 오버로딩이 가능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생성자는 이름만 초기값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카 객체가 처음 생성할 때부터 나는 이름과 번호도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이름뿐 아니라 넘버도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정의해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name, this.name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나의 필드 네임에 지금 매개 변수로 받아온 네임의 값을 넣어주세요. 나의 필드 넘버에 매개 변수로 가지고 들어온 넘버 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생성자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두 개의 인자를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구급차 1111 요런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생성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네임은 이름 없음 숫자를 0이라고 초기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생성자가 생성이 됐을 때 나는 내 필드의 네임에다는 이름 없음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고요. 넘버에다는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생성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this.name은 이름 없음, this.number는 0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this.name은 name, this.number는 number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두 번 반복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에는
똑같은 코드를 2번 반복하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this에 괄호 열고 가로 닫고 하면 나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나의 생성자에 이름 없음과 0을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카의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 이 this 부분 때문에 인자 2개, 스트링 값과 인트 값을 가진 생성자, 아래 있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요. 이 생성자에 네임에는 이름 없음이 들어와서 필드 네임에 이름 없음, 넘버에는 0이 들어와서 필드의 넘버에는 0이라는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this 괄호를 열고 시작하면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출할 때 타입의 개수와 이 타입들을 보고 알맞는 생성자를 호출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코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성자 오버로딩과 this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을 하나 작성한 후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가 생성됩니다. 이 클래스도 파일이죠. 클래스가 많다는 것은 클래스 파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실에서 관리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워드 파일이라던가 음악 파일, 사진 파일 등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파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그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있는 파일들끼리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넣고 사용을 해요.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는 폴더 하나에다가 몽땅 넣는 게 아니라 사진 폴더 안에다가도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에다가도 또 장소별이라던가 날짜별이라든가 이렇게 폴더를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파일이 1000개든 10,000개든 하나의 폴더에다가 몽땅 넣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파일을 찾기도 힘들고요. 그 파일이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폴더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자바도요, 관련된 클래스들을 폴더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패키지라는 키워드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패키지의 이름은 보통은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적은 후에 그 뒤에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도메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 다른 회사라든가 다른 쪽에서 만든 파일명과 중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이 올 수도 있고요. 꼭 그 도메인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폴더명, 폴더명, 폴더명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각각 폴더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도메인 이름이 팔크루즈닷컴이고 프로젝트 이름이 자바스터디다 라면 이제 이 패키지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러면 com.팔크루즈.자바스터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팔크루즈 앞에 지금 8 숫자가 시작하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src 디렉토리에서 new 선택하시고요. 패키지라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com. 하고 만들었고요. 팔크루즈에 8을 숫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8 하고 만들어 볼게요. 8 크루즈 자바 스터디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패키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ello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 클래스 위를 보시면 패키지라는 예약어가 들어있고요. 그 옆에 패키지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로 이 hello라는 클래스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파일 탐색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워크스페이스가 들어있었던 파일 탐색기 기억하시나요? 네, 이 워크스페이스이고요. 전체 프로젝트는 자바스터디였기 때문에 그 안에 보시면은 src라는 디렉토리가 보여질 텐데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com.acruise. 이렇게 만들었죠. 이 자바스터디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예제들을 갖고 있는 패키지였고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co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acruise 안에 자바스터디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hello 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헬로우는 여기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자바 스터디 안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헬로우 이그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나는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헬로우는 new 헬로우 이렇게 했더니 빨갛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헬로우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자바의 랭 패키지를 제외하고 모두 import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키보드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한번 눌러보실까요? 여기에 import라고 직접 기입하셔도 되는데 단축키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나는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쓸 거예요 라고 명시해 주셔야지만 이 헬로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클래스 이름 대신에 아스트릭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쓸 거예요 라고 컴파일러와 JVM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면 컴파일러나 JVM은 해당 클래스를 찾지 못해서 컴파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에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import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클래스를 쓸 때마다 클래스 앞에 이렇게 다 붙여줘야 돼요. 이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예요.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헬로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여러 번 만든다면 근데 매번 이렇게 써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있는 클래스들끼리 모아서 패키지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패키지와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